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상당히 덥습니다만 그래도 더위가 조금씩 약해지는 것 같죠.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좀 살만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연은 우리를 실망시키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혼란스럽고 또 힘들어도 우리 역시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면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항상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희망은 만드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그런 희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성공적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오늘은 수능을 99일 앞두고 있는 날인데요. 수능에 대한 시민들 생각은 어떤지 의견 들어봤습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고통스러워요. 그날 컨디션에 많이 좌우되기도 하고 행여나 그날 막 갑자기 배가 아프다든지. 우리나라 교육이 좀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단순 암기란 말이에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지문 그대로 나오는 것도 있고 차라리 난이도를 낮춰서 아예 생판 모르는 지문으로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거는 공부가 아니라 그냥 암기죠. 막말로 대학교 와서 하나도 기억나는 것도 없고요. 지금도 다시 배워도 모르겠고요. 없어진 게 나을 것 같아요. 수능 때문에 모든 학생들 다 공부만 하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말고 실용적인 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은행에서 통장 어떻게 만드는지나 운전하는 거요. 그러면 운전학원 따로 다닐 필요도 없고 학교에서 배우면은 어차피 언젠가 따야 되는데 학교에서 미리 배우면 좋잖아요. 긴장되죠. 학부모들이 항상 마음속에 신경 가는 거죠. 뭘 해도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죠. 1년 동안을 좋은 학교 가게끔 마음속으로 비는 거죠. 그냥 편안하게 내버렸어요. 그냥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잘 하니까 그냥 내버렸어요. 스트레스 안 받게끔. 많이 좀 어렵다. 그리고 예전처럼 지덕체를 다 고루 갖췄으면 좋겠는데 뭐 체육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저조해서 좀 애들이 체격은 커졌는데 체력이 좀 딸린다. 그런 느낌입니다. 가열 경쟁 속에서 애들이 자기의 그런 뭐 창의적인 것을 키우지 못하고 편향돼서 그런 경우가 좀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날 되게 긴장돼서 잠 안 올 텐데 그거를 한 1, 2주 전부터 뭐 일찍 자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거나 잠자는 시간을 자기 몸에 맞게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문제집 풀고 뭐 모의고사 봤던 거 다시 보거나 뭐 그렇게 해서 뭐 기출 문제 풀어보고 뭐 이랬었죠. 100일도 안 남았다고 하는데 마인드 컨트롤 잘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어느새 수능이 9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분들 또 수험생 부모님들 요새 고생 많으시죠? 저도 겪었습니다. 이 매년 돌아오는 수능이지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무색하게 평가 방식 너무나 자주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번 수능의 경우도 이 영어 영역이 처음으로 절대평가가 시행되고요. 대입 전형도 전과 다른 부분이 많아서 혼란과 부담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제법 많다고 하는데요. 대입 전형 방식, 이거 살피느라고 정작 수험생들이 집중해야 할 전공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은 오히려 사치로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시험까지 이제 3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관리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수험생 여러분의 수능도 그리고 그 이후의 날들도 응원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가 군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죠.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은 박찬주 사령관의 부인이 이 취재진의 질문에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했다라는 말, 이 말 참
이 말 때문에 기가 막히고 분노하시는 분들 많았을 겁니다. 국방부의 중간감사 결과 가혹행위에 대한 대부분의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실제로 가능할지 관련해서 군 법무관 출신이시죠. 김정민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 박찬주 사령관 부부의 이 갑질 논란이요. 지금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 중이시라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제가 특별히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시민단체에서 그 보도자료를 토대로 해서. 네. 법 적용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드렸죠. 예, 조언을 해드렸다. 예. 자, 그러면은 그 시민단체들이 지금 문제 삼는 부분이 어떤 건지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언론에 이미 다 나왔듯이 부대 내에 있는 모관함에서 모관을 다 따서 모가청을 만들겠다랄지 또 골프 연습 시설을 설치하고 또 골프공을 병사들한테 줍게 했달지 제일 좀 충격적인 게 아마 전자팔찌를 채운 거 이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경계병들을 농산일에 다 사역을 시켰다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군형법상 가혹행위가 있고요. 예. 또 형법상에도 직권남용죄가 있습니다. 이 둘 다 군인이나 공무원들이 범하는 범죄죠. 예. 가혹행위와 직권남용 두 가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크게 보면, 네. 자세하게, 더 자세하게 보면 절도죄 여부도 좀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도죄요? 예. 그 냉장고 10개인가 가져간 거요? 그것도 그렇고. 아니, 근데 네. 궁금한 게 냉장고가 어떻게 10개씩 필요합니까? 식당도 10개 있는 식당이 많지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좀 의아스러웠는데요, 냉장고 모으는 취미가 있나? 예? 요리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니까. 예. 선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과일 보관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니, 무슨 냉동 창고도 아니고 선물을 얼마나 받았길래 10개씩 필요해요? 그러니까 참, 그런 점들이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니,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근데 참, 어쨌든, 그 냉장고 가져간 거 이런 게 이제 절도죄다 이 말씀이세요? 본인은 당신이 샀다고 그러는데, 네. 만약 이게 궁금해서 이게 집행이 됐고 자기가 근무지를 옮기면서 계속 가지고 왔다면 이게 사용절도의 범주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도죄로 의율될 수도 있다. 근데 물론 본인이 변명하듯이 자기 돈으로 샀다면 그건 문제될 게 없는 것이죠. 근데요, 그 군은 특수활동비 없죠? 특수활동비는 지휘관들에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근데 여러 없죠. 가지 예산 항목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도 좀 의혹을 사고 있는 게 그 냉장고 구입비랄지 또 골프시설 설치비가 정상적인 예산이 집행된 게 아니지 않냐라는 의혹을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도 없고 기록도 잘 안 해놓는다며요. 그거는 사용하는 거, 사용 내역에 대해서. 그러면 찾기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예산 항목이 분명히 이제 골프장 설치비랄지 이런 것들은 어떤 형태로든 예산이 지원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그냥 예산이다. 그렇죠. 냉장고예요, 냉장고. 네, 예. 그것도 만약에 물품으로 잡혀 있다면 그것은 공금으로 구입한 게 맞다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압수수색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저는 진짜 한번 궁금해서 묻고 싶더라고요, 직접. 냉장고 10개를 가지고 뭐를 했는지. 저도 시민단체가 문의를 해왔을 때 제일 처음 물은 게 그겁니다. 도대체 10대라고 나오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러니 글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게 참 퇴역 이후에 어떻게 식당을 한번 하시려고 그랬나. 근데요. 어쨌든 지금 그 직권남용과 가혹행위, 절도죄는 이제 물론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직권남용과 가혹행위 이것으로 본다면 이게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인정이 되면. 이게 일단 군형법상의 직권남용 가혹행위는 벌금형이 없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기소가 되게 되면 최소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로도 군 내에서 직권남용으로 형법상의 직권남용이든
군형법상의 직권남용 가혹행위든 기소된 경우에 집행유예가 나온 사례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네.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 그 부인이요. 박찬주 대장의 부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박찬주 대장의 부인은 군 검찰 조사에서 폭언, 폭행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는데 자, 이런 상황을 일단 법률가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가해자들은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상화돼 있으니까. 그런데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당한 거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 경험으로도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된다라고 하면 더군다나 그 피해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을 신빙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근데 지금 박찬주 대장의 부인은 군법상으로 처벌은 불가능하죠. 민간인이기 때문에. 군형법을 일부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요? 왜냐하면은 이게 군형법은 군인들한테만 적용되는 신분범이거든요. 예. 그런데 군법을 적용받는 사람과 그 다음에 민간이 공범 형태로 범죄를 범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런 오해가 있었는데 형법상의 직권남용은 공무원 범죄고 군형법 범죄는 군인 범죄인데 왜 민간인이 처벌받느냐? 군인 공무원과 함께는 공범은 성립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군법상으로도 이 기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제 물론 군사 재판을 받는 건 아니지만은 민간 법원에서 군형법을 적용받아서 처벌될 여지는 있는 거죠.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만일 박찬주 대장이 부인은 그런 행동을 했는지 본인은 전혀 몰랐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믿어줄 판사님들이 있을까요? 그냥 오랜 동안 같이 공관에 생활해 왔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전직 장관한테 경고도 받았다고 하는데 그걸 몰랐다. 그 말은 변명에 불과하겠죠. 경고도 받았군요. 과거에. 본인이 그렇게 인정했다라고 언론에 나오던데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번 논란이 빙상의 일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공감병에 대한 갑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있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모양이던데 군에 좀 계셨던 분으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그동안에도 유사 사건이 끊임없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무슨 여단장이 멸치를 잘못 관리했다라고 경찰을 혼냈던 문제랄지 또 무엇보다도 예비역 군인들이 현역에 복무했던 분들이 더 잘 알고 있겠죠. 그리고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도 좀 충격은 받았는데 이 정도까지야 설마 했는데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어느 정도 이런 비슷한 유형의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일각에서는 과외병이라는 이름도 있는 모양이에요. 공관병한테. 예? 만일 자기 자식을 공관병한테 과외를 시켰다면 그거는 그것도 잘못이죠? 그럼요. 그것도 역시 직권남용이 되는 거죠. 그건 가혹행위는 아니죠. 그러니까. 가혹행위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가혹행위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모습이요? 얼마만큼 반복적이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상대방이 고통을 받았느냐.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장기간에 걸쳐서 인격모욕적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행위를 떼놓고 보면 이게 가혹행위까지 볼 수는 없지만 장기간에 걸친 그런 행위들을 포괄해서 보면 가혹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이라면 가혹행위가 적용되기는 힘들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 대법원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가혹행위가 되려면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했을 때 이렇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회성이라면 참을 수 있겠죠. 그런데 장기간에 걸쳐서 인격 모욕적 태도와 동반된 거라면 그걸 참으라고 강요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근데 박찬주 대장의 부인은 아들같이 생각했다라는 얘기를 한 모양이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피해자들이 들었을 때는 정말 어이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피해자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지금 박찬주 대장의 전역을
못하게 했잖아요. 군 측이요. 네. 그죠? 이거는 잘한 거라고 보세요? 제 생각은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예. 모든 인사라는 것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일단 자연스럽지가 않고요. 이게 왜냐하면 연구관 보직도 분명히 보직입니다. 수사 받는 보직은 수사를 받기 위한 보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예. 그렇다면 순리대로 전역을 시키고 민간 검찰에 이첩을 하는 게 맞았죠. 그런데 여기서 꼭 짚어볼 부분이 뭐냐면 초기에 문제가 발생한 직후에 예. 군검찰의 태도가 매우 적절치 않았다는 거죠. 그때 초기부터 강하게 수사를 하고 조치를 했더라면 인사에서 이렇게 붙잡아둘 필요성도 없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민간으로 입첩됐다고 해도 오해를 덜 받았을 텐데 한동안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뭐 범죄가 되지 않는 것 같다는 둥, 벌금형밖에 안 나오겠다는 둥, 이래가지고 한동안 수사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와가지고 뒷북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물론 군에서는 군 공간에 대해서 압수수색이나 현장 검증이 참 힘들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제 생각은 원칙대로 가는 게 좋다. 인사는 원칙대로 하고 법이 그렇게 돼 있다면 민간 검찰로 이송을 해서 예. 민간 검찰이 수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군 검찰이 협력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걸 위해서 수사를 위해서 전역을 보류하고 연구관 보직을 준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정민 변호사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수요일 아침 출근 시간 이제 슬슬 마무리될 때죠. 8시 36분 55초네요.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나성수 캐스터. 네, 교통량은 줄고 있는데요. 여기저기 고속도로 사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여주 분기점 부근 26km 지점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갓길에서 처리하는 작업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다행히 교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나시기는 수월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한남에서 서초 구간 밀리고 있고요. 청주 부근에서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갓길에서 처리하는 작업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신탄 부근에서도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갓길에서 처리하는 작업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 주의해서 지나시길 바랍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제 두산 이겼죠? 예, 그렇습니다. 8연승이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어제 이 두산이 한화를 8대1로 이기고 8연승을 달렸습니다. 예. 선발 리포트 선수 7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고요. 시즌 12승을 기록했습니다. 두산이 3회에만 타자 1순하면서 6점을 뽑아내 승부를 갈랐는데 두산에는 이 4번 타자 김재환 선수가 최근에 상승세를 이끌고 있거든요. 예. 어제도 1회 말에 역전 결승 투런 홈런으로 연속 경기 타점 신기록입니다. 12경기 연속 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두산이 후반기 들어서 상위권 판도를 완전히 흔들어 놓고 있는데 이 후반기에만 16승 1무 2패거든요. 2위 NC를 반경기 차로 추격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이 두산과 NC의 2연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 이번 주말에 두산이 NC 잡고서 2위로 올라설지 이제 이게 프로야구 최대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1위 하고 있는 기아, 2위 하고 있는 NC 어제 둘 다 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아는 어제 이 넥센에 3대5로 패했습니다. 이 넥센이 5대0으로 앞서가다가 대3까지 쫓겼거든요. 네. 넥센이 불펜의 핵심 선수인 김세현 선수를 기아로 트레이드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한현희 김상수 선수가 8회와 9회를 실점 없이 막아내면서 승리를 지켜냈고요. NC는 SK의 0대4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SK 선발 이 문승원 선수에게 8이닝 무실점으로 끌려다니다가 완패를 당했고요. LG는 삼성을 10대8, 롯데가 KT를 5대4로 이겼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에요. 여자 배구 김연경 선수의 한마디가 배구계를 뒤흔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김연경 선수가 고생하는 선수만 고생한다. 이재영이 대표팀에 들어왔어야지 된다. 협회가 대표팀을 제대로 지원해야지 된다. 이런 발언을 이 필리핀의 세계 선수권 아시아 선수권대회 출국하면서 한마디 했거든요. 예. 이 발언의 파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 김연경 선수가 실명이 거론돼서 이 상처를 받았을 이재영 선수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이제 밝히면서 이 자신의 발언은 대표 선수 관리뿐만이 아니라 인재 발굴, 육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라고 재차 해명을 했거든요. 예. 이 김연경 선수 발언 이후에 일부 언론이 마치 김연경 선수하고 이재영 선수를 김연경 선수가 이재영 선수를 타깃으로 삼아서 이 저격한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배구 팬들의 비난 댓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해명을 한 건데 아시아 선수권 대회 엔트리가 14명입니다. 여자 배구 대표팀이 이번에 13명이 출국했거든요. 이 국제 대회에 참가하면서 대표팀이 엔트리도 다 채우지 못하는 거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예. 배구 협회가 이 대표팀 관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지 되는데 김연경 선수가 지적한 게 바로 이런 지점이죠. 자, 그리고 학부모들한테 정기적으로 돈을 받은 대학교 축구부 감독이 불구속 입건됐다고 그러는데, 예. 이 김영란법 위반일 텐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뭐 얼마나 받았어요? 매월? 그러니까 이 전북 지역의 대학교 축구부 김모 감독이 불구속 입건이 됐거든요. 네. 이게 관행적으로 학부모들에게 매월 이 월급 명목으로 500만 원, 판공비조로 100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아니 그러면 학교에서 월급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관행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 일부 대학에서 감독들이 학부모들로부터 월급 개념으로 매월 돈을 수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 이러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불구속 입건된 감독은 학교에서 월급 받은 액수가 150만 원입니다. 이 초중고등학교 감독들도 대개 학교로부터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월급을 받고 있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좋은 감독 모시겠다고 이 학부형들이 각출해서 월급을 보존해주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겁니다. 이 학교 체육 현장에서 금품수수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 거 이거 물론 당연한 일이고요. 네. 그리고 이 감독들에 대한 급여 현실화 여기에 대한 개선도 사실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 합하면은 한 750만 원 되네요. 예. 예. 자, 동계올림픽에서는 아이스하키가 최고 인기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스하키 메이저리그라고 할 수 있는 이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선수들이 평창올림픽에 불참한다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NHL 선수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불참하게 됐거든요. 네. NHL 선수들이 동계올림픽에 불참하는 거는 이 하계올림픽 야구에서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불참하거나 이 축구에서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이 불참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조금 좀 심각하게 됐는데 왜냐하면은 이 빌 델리 NHL 부 커미셔너가 NHL과 계약한 모든 선수들, 그러니까 1,550명이 평창올림픽 에 불참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1,550명은 NHL 구단뿐만이 아니라 이 NHL 하부리그 소속 선수까지 모두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리그에 비교하면 메이저리그뿐만이 아니라 메이저리그 밑에 있는 그 마이너리그 선수까지 다 불참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 그래요? 이게 NHL 리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면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속뜻은 NHL 흥행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이죠. 수입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평창 올림픽 흥행에도 NHL 선수들이 빠지면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모든 일에 좀 양면성이 있죠. 네.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세계 선수권 대회 3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올라와 가지고 상승세에 타면서 메달에 도전하고 있는데 NHL 선수들이 빠지면은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는 오히려 성적을 내는 데는 유리하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당이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다고 그러네요. 뭐 여당이 하니까 사실상 당정이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파리 부동산 대책은 뭐 다 아시는 것지만 수요 억제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 때 한 4, 5년에 걸쳐서 12번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었는데 예.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걸 압축적으로 모아서 한 번만에 했죠. 물론 보유세 대책은 빼고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예. 이제 이거 다 어쨌든 다 수요 억제책이에요. 근데 공급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지적이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죠. 답변을 했습니다. 주택 공급 로드맵을 9월 중에 발표하겠다라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그 계획은 공적 임대주택 17만 호. 그중에 총 5만 호는 신혼부부의 희망타운. 이전 정부는 행복타운 보금자리 주택이었는데 이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희망타운이라는 걸 만들어 세부 방안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지 않나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전국에는 부족하지 않는데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서울 그리고 수도권 근교는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태년 의장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과 내년에 서울과 수도권의 입주 물량은 뭐 7만 5천 호, 30만 호니까 과거 10년 연평균에 비해서 더 많다는 거고요. 예. 그렇게 적다라고 하는 강남 4구만 해도 2017년에 19,000호, 2018년에 24,000호인데 강남 4구 중에서 특히 저쪽에 많이 몰려있거든요. 강동구 쪽에 많이 몰려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어서 과연 나중에 이제 내년 4월까지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팔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는 거죠.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그 이후에 많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가지고 보유하고 나중에 집값이 또 어떻게 될지는 뭐 지금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네요. 정부가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고. 김태년 의장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번에 파리 대책에서 대표적인 그 핵심이 그겁니다. 세금과 대출로 집값을 잡겠다는 거고 그 외에 실수요자들에 한해서는 청약제도를 청약갑점제로 개편을 해서 무주택 서민, 장기 오랜 기간 무주택 서민이었던 분들에게 신규 주택을 주겠다라는 거였는데 청약 가점제로 바꾸면 좀 약간 불리한 부분이 신혼부부들이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 왜냐하면 무주택 기간이 짧잖아요. 무주택 기간이 청약 가점에 상당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녀 수 이런 게 중요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는 그 국토교통부 차원에서는 이른바 특별 공급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주택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은 특공이라고 하거든요. 이 특공 누가 잡느냐가 상당히 관심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지역별로 다 다르니까 이 특공을 청약하고 나중에 남은 분량은 또 일반 분양으로 전향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또 다른 신혼부부는 다자녀 가구에 또다시 배정을 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그래서 어떻게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들, 젊은 사람들의 주택 수요. 중요해요. 이거를 하겠다는 건데 항상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취업도 힘든데 결혼하고 집까지 얻기 힘들면은 이건 뭐 그래서 결혼을 그러니까 애 키우기도 힘들고 맞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 돈 좀 들어가요. 아유. 그러니까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더욱더 그런 게 정말 현실로 다가오시잖아요, 그죠? 예, 전 둘입니다. 네. 예, 딸만 둘이에요. 자, 테슬라가 처음으로 회사 차례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소식도 있죠. 채권 시장에서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 처음입니다. 회사채 발행을 하는데 이유는 모델 3 이게 보급형 전기차죠. 그동안 이제 테슬라 전기차 같은 경우는 1억 원이 넘는데 모델 3 같은 경우는 물론 논란이 많습니다. 이게 4천만 원짜리인데 우리 돈으로 이건 거의 깡통차다. 사실상 살려면 6천만 원 이상 줘야 되는데 이런 말도 많은데 어찌됐든 이거를 이제 많이 생산하겠다. 많이 생산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식, 증시뿐만 아니라 채권도 발행하겠다 해서 처음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금리 아니겠어요? 회사채 맞습니다. 금리? 예? 테슬라가 근데 이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주식은 미래 가치를 산정을 그렇죠. 하는데 채권은 현재 대차 대조표를 그렇죠.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 테슬라 지금 계속 적자예요. 금리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금리가 5%대 정도가 되지 않겠냐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지금 미국 금리가
기준금리가 1에서 1.25%잖아요. 그렇죠. 5.4% 정도면 정크본드 수준이거든요. 예. 테슬라 하면 그렇게 잘 나가는 회사인데 그렇죠. 이 정크본드 수준의 금리라는 게. 그리고 무디스는 테슬라 채권 발행의 B3 등급, 그러니까 투자 적격 등급보다 6단계 아래인 등급을 매겼습니다. 이게 테슬라의 회사채 현실입니다. 아니 근데 왜 그래요? 이거 좀 전기 자동차로 이렇게 가치가 높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증시에서 보면 테슬라는 황제죠. 거의 황제주도 초초 황제주죠. 네. 보면 시가총액이 592억 달러, 66조 원으로 GM이나 포드보다 높게 평가를 받아서 미국 내에서는 최대고 세계에서 뭐 도요타 다음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채 금리는 왜 5%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시는 미래를 반영하고 채권 시장에서는 현실을 보다 보니까 테슬라는 계속해서 뭐 이익을 못 내고 있거든요. 거의 단 한 번도 못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회사채가 과연 팔리겠느냐. 예. 사시겠습니까? 5%대. 테슬라 망하겠어? 아니요. 그거는 진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5%라는 것이 현재 가치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유가 있으니까 5% 매기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없으면 낮추겠죠. 근데 그렇죠.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아마 테슬라는 금리를 좀 더 낮추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충분히 이 증시에서도 무디스도 뭐 B3 등급을 했다는 거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좀 무서워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저는 기회가 있다면. 그게 성격 차이죠. 제 도박성이 적어가지고. 근데 이게 저는 돈이 없습니다. 도박성은 있는데. 근데요. 이게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저거예요. 이 충전 시간을 좀 짧게 하는 거. 맞습니다. 지금 뭐 아무리 급속 충전인데 40분 정도 걸린다 그러죠. 시간도 걸리고 인프라도 없고 충전해봐야 오래 많이 못 가고. 우리 정희석 기자님도 솔직한 얘기로 주유소 어떤 때 바쁠 때는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시간도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저는 좀 있거든요. 출장 형태로 기름을 넣어주러 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정말. 50km 간당간당 몇 리터 남아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만큼 마음 졸이면서 운전할 데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더군다나 이 시간도, 뭐 기름 넣는 시간 얼마 되나요? 그런데 바쁠 때는 그 시간 보면서, 이거 뭐 이렇게 오래 많이 들어가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이고, 전기차는 이게 지금 전기가 떨어졌네. 그러면은 급속 충전 가도 한 40분 걸린다라고, 40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봐요, 저는. 이 얘기를 일론 머스크가 듣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영어로 해주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독어로 하면 안 되나? 농담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독일 얘기했는데 유럽에선 말이에요. 살충제 달걀로 밥상에서 이게 계란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는데 이거 지금 유럽이 이것 때문에 난리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네? 피프로닐이라는 저도 처음 들어본 성분인데 네. 벼룩이나 진드기 잡을 때 쓰는 살충제 성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섭취를 하면 뭐 간이나 신장 등이 거의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해서 유럽 사람들에서는 식탁에서는 거의 사라지고 있대요. 벨기에에서 처음 발견했는데 벨기에가 그 사실을 쉬쉬하면서 뭐 독일, 벨기에로 지금 확산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유럽 국가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럼 한국은 어때?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AI 파동으로 올 초에 수입하잖아요. 수입산 달걀이 좀 늘었어요. 예. 미국도 있었고요. 태국도 있었고 스페인산도 있었습니다. 아하. 이 스페인산이 문제되는 거 아니냐라고 의구심을 가지고 식약처가 보고 있고 이미 100만 개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살충제 성분이 들어와 있지 않다라고 해서 저는 정말 식당 갈 때마다 후라이 서비스 해주고 계란말이 반찬 나오고 이런 데가 정말 좋더라고. 그럼요. 좋죠. 그리고 왠지 모르게 대우받고 있다는 느낌도 맞습니다. 받고. 예. 참 근데 요새 달걀이 이게 문제네요. 자, 그리고 청년 버핏으로 유명했던 청년 주식 투자자가 알고 보니까 좀 이게 뻥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약간 뻥튀기가 있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나이로 34살이죠. 박철상 씨 얘기인데 이 경북대 재학 중에 뭐 종잣돈 1,500만 원으로 해서 400억 원으로 만들어서 그중에 상당 부분을 기부했고 특히 본인의 모교에 20억 원 넘게 기부를 해서 뭐 청년 버핏이다, 기부왕이다 이런 별명이 붙여졌었는데 최근에 다른 투자자가 그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한번 인증샷 보내봐라. 400억 원 벌었다는데 기부했다는 데 보자. 근데 알고 보니까 실토를 한 거죠. 실제 주식으로 본 데는 14억 원. 기부한 건 본인이 한 거 합해가지고 20억 원대라는 건데. 뭐를 한 거야? 뭐를 합해요?
본인이 한 것과 본인이 기부하겠다는 거, 저도 다른 사람도 동참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합해진 게 이제 기부에 맞습니다. 근데 사실 14억 원 번 건도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거죠, 이것도. 저는 솔직히 제 주위에 주식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 한 사람 뭐 있어요? 주식. 아니, 벌었다고는 하는데 사실 대부분 자기가 잃은 얘기는 잘 안 해요. 자기 번 얘기는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했으면 됐을 텐데 이걸 뻥튀기했고 거짓말했는데 왜 거짓말했느냐. 처음에 첫 단추가 처음 보도될 때 400억 원대, 20억 원대 이런 얘기가 나가니까 그 이후에 바로 잡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다는 건데요. 항상 첫 단추 때 처음부터 거짓말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맞아요.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슬 기자였고요. 수요일 아침을 보내는 신유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오늘 북한 소식으로부터 출발했는데 내일은 또 어떤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지 제 자신도 좀 걱정스럽습니다. 자,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